442페이지로 갑니다. 변동금리로 가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거 비교가 될 건데요. 자, 변동금리는 표현 그대로 이자율이 바뀌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기관이 금리 변동 위험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대출기관이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변동이다. 자, 그러니까 차입자가 변동금리를 이용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변동을 이용하는 자 이유는 뭡니까? 대출의 금리가 내려가면 상환 부담도 적어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자, 그러니까요. 이 금리 위험을 차입자가 기꺼이 받을 의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는 위험의 전가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 대출기관이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뭐 하는 것이다? 전가한 것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금리 변동 위험을 뭐 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고 바꿨으면 그러면 변동금리 상품은 대출기관을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 준다. OX. 다 그건 똑같은 지문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고정금리 대출은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더 달라 할 수 없다 그랬죠. 불리하다 그랬으니까 변동금리 상품은 대출기관을 인플레 위험으로 어느 정도 보호해 주더라. 조금씩 표현이 바뀌는 거예요. 금리 변동 위험을 뭐 하기 위해서? 회피, 차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고 변동금리 상품은 대출기관을 인플레 위험으로 어느 정도 보호해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에 아까 언급을 하고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66% 정도가 변동금리입니다. 담보대출이 뭐지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뭐 대출 받아서 집을 사시든 뭐 주식을 사든 로또를 사든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이게 저당금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66%가 뭐다? 변동금리에 있는 거니까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 리스크 요인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은 항상 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표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책이 또 넘어가 버리니까. 자, 네 번째 줄입니다. 변동 이자율 저당 대부는 네 번째 줄에 이자율 변동 위험의 전부 혹은 일부를 차입자에게 뭐 하기 위해서? 전가 동그라미 치고요. 즉 대출기관이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 동그라미 치고요. 회피하기에 고안된 것으로 끊고 변동금리 상품은 대출기관을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뭐 해준다? 보호해 주더라 얘기입니다. 다 같은 맥락의 표현이었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시게 되면 고정금리처럼 변동금리도 대출금리의 결정 요인은 또 정리합니다. 박스에 보시면 기준금리 플러스 마이너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상금리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고정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에 대한 대가라고 했죠. 표현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뭡니까? 라고 하면 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CD 양도성이 되면서 3개월짜리가 있고요. 코픽스 기준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가상금리는 뭡니까? 차입자의 직업, 신용 상태 등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요. 자, CD 연동 담보대출은 지금 거의 발행은 안 됩니다. 기존에 남아있는 것만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3개월짜리가 1.6%라고 하고 가상금리 2%가 적용이 되면 대출금리 얼마? 3. 이렇게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기본 지문을 물어봤으니까 담보 변동금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뭘 더해서요? 가상금리를 더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러면 3.6%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변하면? 기준금리가 변동하면. 그러니까 양도성에 의해서 금리가 상승하면 담보대출 금리도 상승하고 CD 금리가 하락하면 담보대출 금리도 하락하기 때문에 변동금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회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CD 금리가 상승하면 담보대출 금리는 반대적으로 하락한다. 이걸 문제라고 냅니다. 이걸 문제라고 내요. 그래서 그러면 날마다 바꿀 수 없죠. 그래서 정한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금리를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3개월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인데 그럼 이걸 이제 시험을 내는 거니까 3개월짜리를
1개월마다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금리를 바꾼단 말이죠. 그럼 차입자는 기본적으로 금리 변동 위험이 크다 작다? 커진 겁니다. 금리 변동 위험이 커지게 된다. 그렇습니까? 유리 분리를 묶고 있는 게 아니고요. 3개월짜리 2개월로 바꾸면 조정주기 어떻게 하면 짧게 하면 차입자의 금리 변동이 커지게 된다. 다시 금리 변동 위험은 차입자에게 더 많이 전가될 수 있더라. 이렇게 단골 지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6개월로 바꿔버리면 길게 했죠. 그럼 길게 하면 차입자의 금리 변동 위험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거꾸로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길게 하면 6개월에 한 번씩 금리 바꿔야 되죠. 빨리빨리 금리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대출자의 금리 변동 위험은 커지게 된다. 말 됩니까?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조정 주기가 긴 상품일수록 초기 금리는 더 높게 적용이 된다. OX. 조정 주기가 길다는 얘기는 만기가 길다는 얘기니까 자, 대출 기관의 금리 변동이 커지므로 길수록 초기 금리는 더 높아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자, 3개월짜리가 1.6이면 6개월짜리는 1.7 가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정 주기가 긴 게 초기 금리는 더 높게 적용이 되더라는 얘기. 이렇게 물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근데 CD 연동 담보대출이 계속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CD 금리를 사용해 왔는데 이게 단기 금리로는 은행에서 뭐라고 하냐면 은행 금융기관에서요. 실세 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비판 때문에 7년 전에 코픽스 기준금리라는 게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게 한 번도 안 나오던 게 25일 때 처음 나왔어요. 코픽스 기준금리는 은행의 자본 조달 비용을 지수화해서 CD 금리를 대체하는 겁니다. 코에서 피가 나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코픽스 금리입니다. 그럼 참고로 보고 갈 거. 자, 예금은행에 자, 예금, 적금, 주택 부금 이런 상품에 자, 이게 지금 가입자가 가입을 하면 높은 이자를 줘야 되죠. 그럼 이런 상품의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 금리도 높아질 수가 있다는 코픽스입니다. 여기에 CD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참 나왔으니까. 그래서 CD 연동 담보대출은 CD 금리가 상승하면 담보대출은 상승하는 건데요. 코픽스의 경우는 다른 상품의 금리가 변동해도 금융기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재량권을 더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정리를 하면 기준금리를 결정한 요인이 더 다양하기 때문에 대출자에게 금리 결정 재량권이 더 많이 부여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고 갈 건 CD는 3개월에 한 번씩 금리를 바꾸는데요. 호픽스는 대개 한 6개월, 12개월 단위로 금리를 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 거. 자, 조정 주기가 더 길죠. 조정 주기가 길으니까 금리 상승기 때 금리를 빨리 반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은행이 바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 결정 재량권을 어떻게 했다? 더 다양화시켜 늦게 움직이긴 하되 다른 상품의 금리가 변해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재량권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은행 가면 이 말은 절대 안 해줘요. 이 말 해주면 다 도망가 버려. 이 말 안 해주고 CD 연동 담보대출에 비해서 코픽스가 조정 주기가 깁니다. 기니까 금리 위험이 적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뭐가 숨어 있다? CD 금리가 아닌 다른 상품의 금리가 변화도 기준금리 올릴 재량권이 부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은행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연합회에서요. 이런 상품들을 전부 가중평에서 금리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미국에서 0.25포인트 올려서 기준금리를 연말에 12월 올렸나요? 이거 올리고 나서 다 올랐어요.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기존 이게 코픽스라는 게 신규 코픽스가 있고요. 기존 코픽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이 기존 코픽스고 새롭게 대출을 받으신 분들 뭘 적용한다? 나머지 내려간 데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금리 상승 우리가 이제 좀 더디게 가기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늦게 반영을 하더라도
금리 재량권은 더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재량권만 보면 차입자가 더 불리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그러면 금리 결정 주기를 따지면 코픽스가 더 금리 변동 위험이 적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론 시험은 항상 유리 분리 이런 거 없어요. 조건이 바뀐 답도 바뀝니다. 그러면 둘 다 변동 금리인데 향후에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금리 변동 주기만 따지면 뭘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천천히 반영해주는 1년 단위로 바꿔주는 코픽스를 이용하는 게 금리 위험을 줄일 수 있겠죠. 앞으로 금리 하락이 예상이 된다면 빨리빨리 하네요. 뭐 CD를 이용하는 게 금리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럼 이렇게 신뢰를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금리 상승 예상되면 조정 주기가 긴 상품을 이용하는 게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락 예상되면 조정 주기가 짧은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는 대비하고 하자는 말입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만 코픽스 정의를 25회 때 처음 물어봤으니까 앞으로의 물어볼 개연성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최고 확인하고 합니다. 박스 가서요. 그 지문으로 물었으니까 변동금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의 가상금리를 합해서 결정이 되고요. 동그라미 1번 기준금리 두 번째 줄을 볼게요. 즉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가 높아지면 담보대출금리 뭐하더라? 높아진다. 그래서 다음 줄에 이것은 3개월 단위로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동그라미 2번 가상금리 밑줄 갈게요. 차입자의 직업, 신용도, 연체 실적 등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다? 차등 적용하더라. 나머지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이제 괄호 2번 코픽스 연동 거기 별표 가시고 이제 1번 그래서 코픽스 연동 담보대출은 양도성 예금 증서 담보대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다라고 물어봤고요. 자, 이 동그라미 2번 갑니다. 기준금리 갑니다. 담보대출에 적용되는 기준금리를 코픽스 기준금리라고 하는데 은행의 자본 조달 비용을 뭐해서 지수화해서 새로운 담보대출의 대출금리입니다. 보고 갈 거 네 번째 줄 정기예금 동그라미, 적금 동그라미, 부금 동그라미, CD까지는 알고 가세요. 그러니까 예금, 적금, 부금, CD 금리가 상승하면 금리를 올릴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종류를 요시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상품의 금리가 변동해도 금리를 올릴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자 이들의 수신금리를 취한 무슨 평균에서요? 어디서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정보 아닙니다. 은행연합산출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니은 타이틀의 밑줄 기준금리의 결정 요인 코픽스 연동 담보대출이 CD 연동 담보대출보다 금리 결정하는 요인이 더 다양하지요. 그렇습니까? 다양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대출기관이 기준금리를 임의대로 뭐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즉 대출기관의 금리 결정 재량권을 더 많이 부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만 따지면 차입자가 더 불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디귿 타이틀의 밑줄 조정 주기로 갑니다. 기준금리의 조정 주기만 고려하면 코픽스 연동 담보대출이 CD보다 조정 주기가 더 길죠. 길어서 차입자 입장에서 금리 변동이 작아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더라. 그럼 유리 불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 B 묶어서 별표 가시고요. 조정 주기만 고려하면 금리 상승기 때는 천천히 반영해주는 코픽스 연동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즉 조정 주기가 긴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말 됩니까? 그럼 반면에 니은 금리 하락할 때는 빨리빨리 반영해주는 CD 연동 담보대출 조정 주기가 짧은 상품을 이용하는 게 이자 상환 부담을 더 줄일 수가 있더라. 그래서 그 A, B 항목은 앞으로 물어볼 충분히 내용인 거니까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보시면 보조단이에요. 맨 위에 올라가 보세요. 2015년 11월 1일 현재 금리 현황인데요. 콜금리는 상식입니다.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하루짜리로 주고받는 거래예요. 하루짜리가 1.5가 되어 있고요. CD가 3개월짜리 91일 되어 있죠. 얼마나 1.6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국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코픽스 신규가 되어 있죠.
1점 얼마 돼 있어요? 57. 잔액은 얼마 돼 있고 1.92. 옆에다 써볼게요. 옆에다 그대로 쓰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콜금리 1.47, CD는 1.64, 국고채 1.45, 코픽스 신규 1.72, 잔액 1.88. 외우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황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다 내려갔어요. 하나만 올랐죠. 신규만 올랐어요. 1.57이었는데 1.7이 됐잖아요. 그 새롭게 담보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높은 이자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인상했어요? 안 했어요?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그러니까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 금리가 크게 오를 가능성은 없더라.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로 가버렸죠. 마이너스 금리가 뭡니까? 이제 돈 맡기시면요, 여러분이 보관료 내야 돼요. 보관료 내. 그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투자라는 얘기예요. 주식도 사고 소비도 하고 부동산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왜 그랬대요? 미국 그 FRB 의장이 뭐라 그래요? 또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를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더 내려간다라기보다는요, 상황이 그만큼 좋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러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해도 급격한 인상은 지금 당장은 없다. 그러니까 두 달에 뽑고 뭐 편하게 주무시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려가는 국면이라고 하면 빨리빨리 갚아서 리스크를 좀 줄여가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이, 시각이 많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예전에는 이런 거 고민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07년 8년 우리도 금융위기를 거쳐왔잖아요. 학습 효과가 있어요. 아, 담보 대출을 많이 끼고 있으면 내가 홍콩으로 갈 수 있구나. 홍콩으로 안 가기 위해서 미리 갚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당시 우리는 왜 그런 거냐면 이제 뭐 다 아니는 얘기입니다만 엔화 대출, 달러 대출 이거 많이 활용했어요. 원달러 환율이 뭐 850원대. 엔화 떨어져가지고 싸게 대출 봐가지고 뭐 다 들어본 얘기예요. 뭐 변호사, 뭐 치과 의사 다 이거 써가지고 했는데 엔달러 원달러 급등해 버렸잖아요. 이렇게 다 홍콩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콩은 이제 안 가려고요. 다 관리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전만큼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2007, 8년에는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한 거예요. 모두가 두 달에 뽑고 계속 올라요 이러고 있었는데 위기가 온 것이고, 지금은 다 위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아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진통은 있어도 올해 시장은 연말에는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 시각으로 좀 바라보면 준비를 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시험을 떠나서 돈을 벌려고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은 좀 필요하다고 드리는 얘기였어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셨고요. 이제 내려가 정리하겠습니다. 괄호 3번 특징. 동그라미 1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1번을 말씀드렸고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놔두고요. 올라갑시다. 3번 갑니다. 3번은 단골 질문. 기준금리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즉 3개월짜리를 어떻게 할수록 1개월로 할수록 한 달에 한 번씩 금리를 바꾸니 금리 변동 위험은 차입자에게 더 많이 뭐 된다? 증가될 수 있다. 자, 다른 조건을 일정할 때 조정 주기가 짧은 것보다 긴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차입자의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죠. 그렇고 반면에 조정 주기가 길어지게 되면 차입자의 금리 변동 위험은 작아지죠. 끊고 대신 대출기관은 금리 변동 위험이 커지지요. 그럼 최초 대출 금리는 높아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만기가 길수록 최초 금리는 더 높아지게 되더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동그라미 4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택 가치가 하락하면 대부 비율이 상승하게 되므로 대출 기간의 위험이 커지죠. 그럼 더불어서요, 소득이 낮아지고 신용도가 하락하고 위험 등이 커지게 되면 뭘 올린다? 가상금리 인상에서 위험을 관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금리가 내려가면 기준금리가 내려가야 되죠. 잘 안 내려가요. 여기 내려가면 은행이 좋아할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요건 동결 시켜버리고 뭘 올려버려요? 가상금리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2, 3년 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 코픽스 기준금리가 천천히 반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나빠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상품의 금리를 올려서 이렇게 금리를 높게 반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미리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변동금리를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은 2, 3년 범위 내에서 분명히 갚으셔야 될 거예요. 리스크를 미리 줄여가지 않으시면 위험이 커집니다. 이게 이제 아주 상황이 복잡해진 게 예전하고 달라서요.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고 실물, 금융시장과 부동산이 전부 다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물 시장이 안 좋으면 금융시장도 안 좋아지고요. 금융시장이 나쁘면 실물 시장도 안 좋아지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요. 중동 산유 국가의 유가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어떻게 전염이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전하고 달라서 실물 시장과 금융 시장이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측면을 본다면 변동금리 차입자는 미리미리 상황 계획을 짜서 갚아가는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좀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 깃털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대봤잖아요. 깃털 대봤어요. 저도. 요거 깃털된 거 한 방에 가는 거 한 방에 훅 가요. 한 방에 인생 한 방입니다. 한 방에 대박을 하면 한 방에 쪽박은 있어요. 이게 그런 경험을 또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몇 번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향후 시장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 예상이 되면 누구 물어봤어요? 차입자. 그럼 당연히 뭘 이용하는 게 변동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 그건 기본으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 불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정리하고 갈게요. 자, 여기는 비교 지문이 많아요. 금융 파트 오면 무엇이 뭐뭐보다 유리해요, 불리해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쓰나 변동을 쓰나 모두 금리 변동 위험을 있는 겁니다.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 고정을 써야 되죠. 변동을 쓰면 금리 변동 위험이 커지게 된다.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 예상되면 뭘 이용하는 게? 고정을 이용하는 게. 하락 예상되면 변동을 이용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이건 기본으로 정리가 돼야 되고, 그러면 변동금리에서도 금리가 앞으로 오를 것이라 예상되면 천천히 반영해주는 코픽스를 이용하는 것이, 하락 예상되면 CD를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변동금리였고요. 그 밑에 이제 한번 볼까요? 주택저당대출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 계약 당시 약정한 금리로 초기부터 만기까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이다. 그렇습니까? 약정한 금리라는 게 뭡니까? 그게 변하지 않는다. 그게 아까 명목금리였던 표현이었고, 2번 변동금리 대출은 약정한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마다라고 되어 있죠.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금리를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정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3번 대출기관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럼 그 위험을 줄이려면 금리 변동 위험을 전가해야 되죠. 그 뭘 써가 나와야 돼? 변동금리. 회피하기 위해서 고정이 아니고 변동금리 상품을 판매한다. 4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고정금리에서 시장 이자율이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낮아지면,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새롭게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 갚을 요인이 되죠. 조기 상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5번 고정금리에서 시장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보다 높아지면 더 달라 할 수 없죠. 그렇습니까? 수익성이 악화된다. 괄호 열고 땡땡 5번 그게 금리 변동 위험입니다. 고정금리 기관은 시장 금리가 상승에 더 달라 할 수 없죠. 그렇습니까? 수익성이 악화되는 위험이 무슨 변동 위험입니다? 금리 변동 위험, 이자율 변동 위험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정리를 하셨고요. 책 넘기겠습니다. 이제 책 넘겨서 446페이지 이제 4절로 가서요. 대출금의 상환 방법을 공부하러 갑니다. 두 문제 물어봤어요. 작년에 여기서 또 한 문제 물어봤고요. 그럼 대출금의 상환 방법 계산 문제 하나, 지문으로 하나, 두 개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항목이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나와 있죠. 괄호 1번.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을 공부합니다. 지난주에 이거 한번 들어봤네요. 화폐의 시간 가치 공부하시면서
원리금 균등 상환에 따른 매기의 원리금은 용자금 곱하기 뭐 하더라? 저당상수.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오른쪽 페이지 먼저 가세요. 표가 피면 중간에 표가 하나 있죠. 그 보고 계신 표를 상환조견표라고 합니다. 밑에 써졌어요. 동그라미 3번에 가시면 써져 있고, 그럼 박스 위에 보시게 되면 용자 조건이 나와 있어요. 얼마 돼 있고요? 1억. 대출 기간 몇 년? 20년. 고정금리 이자율 몇 프로? 10%일 때 배당 상수값이 나와 있죠. 그 값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곱하기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용자금 얼마라 그랬죠? 1억. 만기 기간 20년. 이자율 10%일 때 저당 상수값이 0.117466 돼 있죠. 이 값을 줘요. 그러니까 그럼 1억 곱하기 저당 상수했으니까 매기의 원리금은 얼마다? 1174만 6천 원이 됩니다. 쓰실 거 없어요. 다 있으니까요. 그럼 정리만 하면 됩니다. 자, 원리금 먼저 구했잖아요. 원리금부터 정리합니다. 1년차 원리금 1174만 6천 원. 균등이라 그랬죠. 그렇습니까? 요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1174만 6천 원.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계속 동일한 원리금을 상환하면 원금 이자를 모두 상환할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공부했던 표현을 쓰면 이렇게 했어요. 기억을 살려보면 대출 기간 5년 3,790만 원을 용자를 받고 나서 해마다 얼마씩 갚으면 고맙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네. 그러면 원금 이자를 모두 상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1억 용자하고 1억 곱하기 뭐 하면 저당 상수 매기의 원리금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시험에 묻는 것은 이게 원리금이니까 이 중에 일부는 뭐고 이자, 일부는 뭐다? 그걸 할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자부터 먼저 구하러 갑니다. 이자부터 당연히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자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이자는 남아있는 저당 잔금에다가 곱하기 이자를 하면 됩니다. 당연히 이 이자율은 고정금리입니다. 그럼 1회차 잔금 얼마죠? 원금이 얼마? 상환 안 됐잖아요. 그럼 잔금이 1억. 이자율 몇 프로? 10%, 0.1. 이자 얼마 됐어요? 1,000만 원 됐습니다. 그럼 다 하셨어요, 이제. 자, 원리금에서 요만큼 공제하면 되죠. 그 나머지 174만 6천 원이 1년 차의 원금 상환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년 차의 원금 상환분은 174만 6천 원. 이해가 되시겠어요? 다시. 원리금은 용자금 곱하기 저당 상수에 있고 이 중에 일부는 이자, 일부는 뭐다? 원금이다. 이자부터 먼저 구한다 그랬어요. 최대 잔금이 얼마? 1억. 이자율 0.1에서 이자가 1,000만 원이고 그대로 뺀 거 아닙니까? 공제하면 나머지가 뭐다? 원금, 상환분이다. 그럼 1년 말에 우리는 잔금도 알 수 있죠. 1억 원 중에 얼마 갚았어요? 요거 갚았어요. 그럼 빼면 잔금이 9,825만 4천 원이 됩니다. 이렇게 물은 게 17회 문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와야 돼. 2년 차까지. 그럼 잔금을 구하신 이유는 2년 차에 뭘 알기 위해서? 이자를 알기 위해서 곱하기 0.1. 이자 얼마예요? 그러면 982만 5,400원입니다. 자, 그대로 또 빼시면 됩니다. 그럼 공제하게 되면 2년차 원금 상환분이 192만 600원이 됩니다. 믿음이 안 가면 계산기 눌러보면 되는 것이고요. 이건 계산 과정이 중요합니다. 계산 과정을 모르시면 지문 정리도 안 되고 그림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 요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원리금 균등에 따른 매기의 원리금은 용자금 곱하기 뭐 하더라? 저당 상수한다. 그럼 정리해 봅시다. 원리금은 변해 안 변해요? 그러니까 균등이에요. 원리금은 균등 일정하다는 얘기고. 그럼 이자는 초기에 많았죠. 후기로 갈수록 이자는 점차 뭐 한다? 이자가 감소하는 이유. 원금이 상환되고 잔금이 감소하니 당연히 이자는 뭐 하더라? 감소하더라. 그럼 원금 상환분은 초기에 적었죠. 원금 상환분은 점차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전체 원리금은 같은데 이자 원금의 구성 비율이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공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사실은 융자 받은 금액이 얼마인데
1억인데 그럼 대출기관이 용자 원금하고 이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받을 이자를 미리 계산을 해요. 그럼 원금에 이자 더해가지고 나누기 20 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겠습니까? 용자 해준 금액과 20년간 받을 이자를 미리 계산을 한 겁니다. 계산해서 나누기 20년한 금액이 뭐다? 원리금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이해를 하고 가셔야 오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매기의 원리금은 일정하다. 일정하다. 원금 상환분은 점차 뭐한다? 증가하더라. 그러면은 볼게요. 자, 원리금 횡축은 기간. 원리금은 뭐하죠? 일정하다. 그럼 이자는 초기에 많죠. 이자는 점차 뭐하고? 감소. 원금 상환은 점차 뭐하더라? 증가하더라. 그럼 이 두 그림 합쳐볼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원리금 뭐하고? 이게 원리금이죠. 요거 얼마? 1174만 6천 원. 이 중에 이자가 많았죠. 이자는 점차 뭐하고? 감소하고. 자, 노란색 이자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 원금 상환분은 점차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원금 상환은 점차 뭐하더라? 증가하다. 다시 볼게요. 자, 이자는 점차 뭐하고? 감소하고 원금 상환은 점차 뭐하더라? 증가하더라.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는 이유는 자,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딱 그렇잖아요. 크로스가 되는 게 대출기간의 3분의 2 지점 가야 원금의 절반 정도가 상환이 됩니다. 자, 잘 듣고요. 원금이 균등하다고 하면 융자기간 절반 지나면 절반이 갚아져야 됩니다. 3년이면 36개월이죠. 융자 금액이 3억 원이라고 합시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면 18개월이 지나면 원금이 얼마가? 절반. 1억 5천이 상환이 돼야 됩니다만 이런 구조가 비대칭적이다 보니까 절반 지나도 절반이 갚아지지 않습니다. 융자기간의 3분의 2 지점가의 원금의 절반 정도가 갚아지고 있다. 그럼 이걸 공부를 왜 합니까? 차입자의 소득이 일정하다면 매일이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면 되죠. 이 뒤에 것은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 나가면. 그러니까 동일한 금액을 내면 되는 거니까 소득이 일정한 경우에 가장 적합한 방식, 가장 보편화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뒤에 비교를 할 건데 문제가 있어요. 원금이 빨리빨리 안 갚아지죠. 원리금이 요건데 그중에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럼 원금이 빨리 상환이 안 되니까 전체 기간 동안에 이자 부담이 많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가 이 말은 절대 안 해줍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득 일정하시니까 똑같은 금액 내세요. 꼭 주세요 하고 오잖아요.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전체 기간 동안 이자 부담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동그라미 그 표 보시고요. 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종축으로 보세요. 원리금부터. 원리금은 뭐하고? 일정하고. 이자는 점차 뭐하고 있고? 감소. 원금 상환은 점차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구성비율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동그라미 2번. 2번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쓰고 갑시다. 매년의 원리금은 융자금 얼마? 쓸게요. 1억 곱하기 저당상수 0.11746. 그랬더니 원리금이 얼마? 1174만 6천 원이 된 겁니다. 두 번째 구하는 게 뭐다? 이자다. 1회차 잔금은 얼마? 1억. 1억 곱하기 이자율 0.1 함으로 이자가 얼마 된 거예요? 1,000만 원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기억에서 니은 빼면 되는 겁니다. 원금 상환분은 원리금이 얼마였고 1174만 6천 원 마이너스 뭐 빼야 됩니까? 이자 1,000만 원 뺐죠. 그럼 원금이 얼마다? 174만 6천 원. 이게 구하는 과정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계산이 핵심이라 그랬어요. 왼쪽 지문을 확인할게요. 내려갑니다. 3번. 중복 되니까 3번에 가서 위 표를 뭐라고 하고요? 상환 조견표라고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1번 한번 봅시다. 기출지문 점검하기. 상환 조견표를 통하여 저당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가 있다. 말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4번에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매기의 원리금은 뭐하지만 일정하지만 원금과 이자의 구성 비율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억
상환 초기에는 이자 지급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컸죠. 그렇습니까? 그럼 원금이 상환되고 잔금이 감소하므로 후기로 갈수록 이자는 점차 뭐한다? 감소. 그래서 이자 지급 보고서는 음의 기울기를 갖다라는 얘기고요. 니은 상환 초기에 원금 상환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었죠.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 비중은 커지게 된다. 원금 상환으로서는 양의 기울기를 갖다라는 얘기.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부터 확인하시면 종축이 원리금이라고 돼 있지요. 얼마 돼 있어요? 1174만 6천 원. 동일한데 그 금액에 초기에는 뭐가 더 많다? 이자가 많다. 이자가 계속 내려오고 있죠. 원금 상환분은 초기에 적었죠. 계속 늘어나고 있죠. 크로스 되는 점이 13년이 넘어섰지요. 그게 원금의 절반 정도가 상환될 시점입니다. 절반이 아닙니다. 원금의 절반 정도가 상환될 시점은 언제다? 기간의 3분의 2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었으니까 올라가서 지금 볼게요. 5번의 두 번째 줄. 즉 대출 기간의 약 3분의 2 정도 지나야만 원금의 절반 정도가 상환되는 구조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 봤던 것처럼 이자 지급하고서는 음의 기울기 점점 뭐하고 감소하고 원금 상환하고서 양의 기울기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6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의 상환 금액이 뭐하므로 일정하므로 차입자의 소득이 어떤 경우에 일정한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 되고 가장 보편화된 상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그 기억 니은 디귿은 비교한 질문 잠시 보도록 할 겁니다. 괄호 2번 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나와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출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 불편한 얘기가 되는데요. 표를 보고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원금이 뭐하다? 균등한 상환 방식이다. 그럼 원금이 균등하다 해서 가령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출 기간이 1년이라고 하고요. 원금이 1200만 원이면 나누기 12개월 하면 되죠. 그럼 매달 얼마씩? 100만 원씩 원금을 상환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이 균등하다 했으니까 균등한 원금은 용자금 나누기 뭐 하게 되면 상환 기간 하면 구할 수 있더라. 오른쪽 표 있습니다. 또 표 싶으면 돼요. 용자금 얼마? 1억 똑같아요. 상환 기간 몇 년? 20년. 그러면 균등한 원금은 얼마다? 500만 원이다. 작년 계산 문제입니다. 자, 정리하러 갑니다. 원금부터 1년차 원금 얼마? 500만 원. 2년차도 안 변해요. 그래서 원금이 뭐하다? 균등. 그럼 20년까지 원금 얼마? 500만 원입니다. 그럼 500만 원 20개면 1억 되죠? 그렇습니까? 그럼 뭐 또 내셔야 돼? 이자 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자를 구하는 한 방법을 했어요. 자, 이자는 잔금 곱하기 뭐 한다? 이자 얼마? 1000만 원 됐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두 개 더 하시면 되지요. 그게 뭔데요? 원리금. 원리금이 1,500만 원 됐습니다. 쉽잖아요. 그럼 1년 말에 잔금도 알 수 있죠. 얼마 갚았어요? 아니, 잔금은 원금에서 얼마 갚았냐고. 500 갚았어요. 그럼 잔금은 9,500. 이걸 구하신 이유는 2년차 이자를 알기 위해서 곱하기 0. 작년 문제라니까요. 950. 그대로 나와서 숫자 바꿔가지고요. 더합니다. 얼마? 1,4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해주라는 거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라는 얘기. 그러니까 자, 원금이 뭐하다? 균등. 읽으세요. 이자는 점차 뭐한다? 이자가 감소하는 이유. 보고 읽으세요. 원금이 상환되고 잔금이 감소. 이자는 당연히 뭐하더라? 감소한다. 그럼 원금은 일정하고 이자가 감소하니 원리금도 초기에 많고 점차 뭐하더라? 감소하. 이걸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내용을 아셔야 안 외우는 거죠. 이게 내용을 모르면 외워요. 좀 이렇게 균감증이라고. 뭐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개론 공부는 암기를 하면 조금은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구조를 모르시면 풀어가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좀 알고 가는 겁니다. 원금은 균등하죠. 이자는 감소, 전체 원리금도 뭐하더라? 감소하더라. 그럼 얘는 기간의 절반
10년 지나면 절반 갚죠. 융자기간 절반 지나면 절반이 상환이 되는 구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 볼게요. 원금이 뭐하다? 균등. 요거 얼마에? 500만 원. 이자는 초기가 많았죠. 일정하게 감소되죠. 얼마씩? 50만 원씩.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잔고도 얼마씩? 500만 원씩. 그러니까요. 이제 그림을 기억하는 방법은 잔고의 변화와 이자의 변화는 같습니다. 여기 볼까요? 자, 잔금이 불규칙하죠. 여기 원리금 균등. 잔금이 불규칙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자도 뭐하더라? 불규칙하게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인지 정리를 필요할 거니까 잔고와 이자의 변화는 같은 모습입니다. 그럼 원리금도 초기에 많았죠. 점차 뭐하더라? 감소하더라. 다 그림 물어봤습니다. 읽을게요. 원금은 뭐하고? 균등. 이자 감소하죠. 전체 원리금도 뭐한다? 감소하는 모습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비교 정리됩니다. 자, 다시 물을게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매기의 원리금은 후기로 갈수록 감소한다. 숨도 안 쉬고를 해야 돼요. 숨도 안 쉬고. 원금이 균등하고 이자 감소 전체 원리금도 뭐한다? 감소하더라. 자, 원리금 균등에서 원리금은 뭐하고? 원리금이 균등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원리금은 균등하죠. 얘는 원리금이 점차 뭐하고 있다?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같기도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공부할 때는 다 알아먹는 것 같은데요. 본인 걸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문 정리가 아니고 계산 문제를 못 하시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조로 정확히 이해를 하는 거니까요. 4월 달까지는 이 방법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가면 그 상환 적용표 있죠. 박스를 제가 드려요. A4지 드리고 A4지 드리고 그거 채우세요 합니다. 못 채우시면 사모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거 안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니까요. 좀 번잡스러운 얘기더라도요. 그 대충 뭐 요살래 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구조를 좀 이해해서 계산 문제를 준비를 하시면 그림도 정리가 되고 지문도 정리가 다 돼버리는 거니까 아시겠죠? 꼭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비교합시다. 이거 괜히 한 게 아닌 거니까 다른 것은 모두 같다고 하고 초기에 상환 부담이 적은 것은 여기 볼게요. 1174만 6천 원. 여기는 얼마? 1,500만 원. 그렇습니까? 표현 바꿀게요. 대출기관이 초기에 원금 회수가 빠른 것. 원금 회수 500 했잖아요. 여기는 얼마? 174만 6천 원. 또 바꿔볼게요. 대출기관의 원금 회수 위험이 큰 것. 구말이나 원리금 균등 상환 이렇게 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 상환 부담은 적지요. 적긴 한데 빨리빨리 원금이 상환되지 않으니 전체 기간 동안 이자 부담이 더 많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초기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하면 무슨 방식으로? 원리금 균등으로. 전체 기간 동안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하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다시 그러니까 중도 상환 시에 미상환 대출 잔액이 적게 남아있는 것. 많이 갚은 거 물어봤잖아요. 뭐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고 가면 편안된 것인데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컨디션 좋으면 맞추고 안 좋으면 틀려. 그런 겁니다. 그래놓고 본인이 뭐라고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았어 이러고 말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시험자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는 계산 문제를 안 해버리면 난감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문 정리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 요거 계산 문제 하나, 피규어 지문 2개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이제 얘는 또 안 물어보더라도 이제 이쪽을 건드릴 가능성이 커져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물어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1년지 2년 차의 내용들을 물어볼 준비를 하고 갈 필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확인하고 갑시다. 동그라미 2번 또 써볼게요. 처음 하시면 드렸으니까 기억. 매년 균등한 원금은 융자금 씁시다. 1억 나누기 20년 했죠. 그렇습니까? 균등한 원금 얼마? 500만 원 구하신 거고 두 번째 뭐 구한다? 이자. 이래서 잔금은 1억이 됩니다. 1억 곱하기 이자율 0.1 이자 얼마? 1,000만 원. 이제 기억, 니은 두 개를 합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균등한 원금 얼마? 500만 원 플러스
이자가 1,000만 원이니까 1,500이 된 겁니다. 박스 확인합니다. 종으로 보셔야 돼. 원금 상환분은 뭐하고 균등 숫자 확인하세요. 이자 점차 뭐하고 있어요? 감소하더라. 그럼 원리금도 초기에 많죠. 규칙적으로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문 확인하면 동그라미 3번 박스 밑에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년 상환해야 할 원금이 뭐하다? 균등하다. 자, 원금이 일정 시 상환되므로 후기로 갈수록 잔금도 뭐하고 감소하고 잔금이 감소하니 이자도 당연히 감소하면 됩니다. 즉 정리하면 원금 상환분은 뭐하고 일정하고 이자 지급분은 점차 감소하므로 전체 원리금도 점차 뭐한다? 감소한다. 자, 이와 같이 첫 회 밑줄 하겠습니다. 원리금은 상환액이 가장 많죠. 그렇습니까? 상환기간이 지남에 따라 원리금 상환액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뭐라고 쓰기도 한다? 용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감식 상환 방법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렇게 시험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용어를 알아야 될 거니까. 원리금 균등이 아니고 뭐다고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감식이라 표현한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원금이 균등하기 때문에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면 정확하게 2분의 1이 감소하게 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은 이제 별표 이제 앞에 지문과 비교가 되는 거니까 이제 읽어드릴게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초기에 차입자의 상환 부담이 큰 편이죠. 그렇습니까? 바꿔 쓰면 즉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 기간의 원금 회수가 빠르죠. 빠르므로 다시 초기에 대출 기간의 원금 회수 위험이 뭐하다? 적은 편이 다 그 말입니다. 동그라미 니은 차입자 입장에서는 원리금보다 초기의 상환 부담이 더 크다는 단점이 있지요. 근데 상환액이 많아서 잔금의 감소 속도가 원리금보다 빠르죠. 전체 기간 동안 이자 부담은 적은 편이다. 즉 차입자가 전체 기간 동안에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무슨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왼쪽 그림. 원금이 일정하죠. 그렇습니까? 이자는 규칙적으로 감소하죠. 두 개 합한 게 뭡니까? 원리금도 규칙적으로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니까요.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